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인데, 아버지의 개념이 어떻게 보통 그러니까 흔히 락강 정신분석의 용어 속에서도 그렇고 락강 정신분석의 용어 속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명 속에서 인류학적인 차원의 문명 속에서 그것이 상징계 역할을 한다. 가부장적 체계가 문화를 혹은 인간 사회를 보수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징화의 역할을 한다. 좌표를 설정하도록 만든다. 락강이 초기에 주장하고 있었던 그 인문적인 기능을 아버지가 인증의 기능으로서 좌표화의 기능으로서 수행을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또한 지금 락강은 그것만이 아니다. 락강이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정신분석과 심리의 영역 속에서 실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전개시켜 나가 볼 텐데요. 자, 아버지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의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락강의 설명들, 그리고 그 실제의 기능이 어떻게 거세의 위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자, 각각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문장을 락강이 언급하면서 신이 만약에 죽었다면, 신이 죽은 세상이죠. 신이 만약에 죽었다면 모든 건 허용되는가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질문에 대해서 락강이 이런 대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C'est que Dieu est mort répond Dieu est mort plus rien n'est permis. 번역을 하면 이렇죠. 신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신이 죽었으며 그 무엇도 허용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락강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정신분석의 의미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기제에 의해서는 신이 죽었다라는 건 아버지의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신이 만약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시할 자가 없느냐, 우리를 비난할 자가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 속에서는 그 죽음이야말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어야 혹은 신이 죽어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초자를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신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때야말로 모든 게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신이 죽지 않았다면. 좀 결이 다른 접근이죠. 여러분들 잘 한번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그거 사이비 종교들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어떤 신들이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신들은 어떤 신인가요? 죽은 신이 아니죠. 상징화된 신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신이고 주익상승을 향유하는 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신은 그렇게 모든 걸 허용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 신의 원형을 우리가 세미나 17의 강의를 함께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2년 전에 제가 그 4개 담화라는 인터넷에서 지금 공개된 4개 담화라는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락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죽지 않은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착증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즈텍의 잉카 문명의 인신공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락강이 언급했었죠. 거기서의 신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야. 잉카 문명의 신은. 그래서 주이상스를 원하죠.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칠 것을 원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죽지 않은 신이 요구하는 바라는 것이죠. 상징화되지 않은 신, 죽지 않은 신은 결국 아즈텍의 문명에서의 그 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주이상스, 진짜 생명, 진짜 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피를. 그리고 그 구도가 왜 도착증의 신인가 하면 도착증의 구조를 살펴보라는 거죠. 도착증의 구조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쾌락을 취하는 방식은 바로 사디즘의 구조라는 것. 사디즘의 구조라는 것인데 사디즘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강력한 아버지
혹은 강력한 어머니, 어쨌든 강력한 대타자가 출현하고 그 밑에 모두가 복종할 것을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쾌락을 증폭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은,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대타자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강제한다라는 거죠. 폭력과 굴욕과 수치심, 모든 걸 폭발적으로 작동시키고 우리의 인간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심리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쾌락을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그 세디스트의 플레이어이건 아니면 그 앞에서 마조이즘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존재이건 죽지 않은 신의 구도 속에서 쾌락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도착증의 구조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은 신. 그래서 이 도착증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도착증은 결국 일단 죽은 아버지를 받아들였지만 다시 그를 살려내는 그런 일종의 어떤 회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욕망의 회로를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가능한 존재들이라고 흔히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락강이 이제 세미나 16에서 잉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인데 세미나 17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의 수준과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수준에서 신이 그 아들 대신 양을 바치라라고 대체물이죠. 대체물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기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그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던 그 경계선이 바로 죽은 신의 문명으로 넘어가는, 즉 살아있는 신의 종교적 문명에서 죽은 신의 문명으로 넘어가는 기점이라고 락강이 추론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예전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신이라는 개념은 결국 아버지라는 개념이고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이 아버지는 결국 어린아이에게 모든 걸 향유하는 사람처럼 모든 주입상사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죽어야 하는 상징계적 존재로서 파악이 되어야만 신경증적 억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신경증적 억압의 세계에서는 결국 그 죽은 아버지, 죽은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과 또한 거세 위협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아버지, 이 신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허용되는 정신병적이거나 혹은 도착증적인 세계가 여전히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개념이 어떻게 죽은 신, 상징화된 신이라는 상징계적인 관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점, 즉 아버지라는 존재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폭발적인 주입상스의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아무것도 허용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막이라는 것이죠. 주입상스의 사막인 것이죠. 그게 신경증의 세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인 것이죠. 그 신경증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신경증의 사막에서, 주입상스의 사막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주입상스가 박탈당한 그 공백이 떠다니는 그 결여의 장소에서 어떻게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는지도 또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세미나 17의 8번째 강의에서의 락강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전 세미나 17의 이전 7강, 6강에서도 이 스핑크스 얘기를 락강이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으니까 이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 웨디푸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지금 락강이 제시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누구인가, 혹은 이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이 아버지의 기능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 신화적인 차원에서 락강이 재해석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락강이 지금 재해석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단계들을 우리가 쫓아가기 전에
우선 먼저 몇 가지 언급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려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이 존재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소포클레스의 비극, 이 비극 속에서 등장시켜서 새롭게 또한 재해석해낸 그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프로이트가 인간의 욕망과 억압, 그리고 아버지의 문제, 부친 사례와 어머니에 대한 욕망, 성충동,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다시 사용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과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왔던 것이잖아요. 자, 그걸 락강이 지금 다시 해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락강을 연구하는 사람도 지금 이 세미나 17의 이런 부분을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해석해서 공개하고 강의했던 사람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던 것이니까, 특히 국내에는 없었던 것이니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락강의 이 오이디푸스에 대한 재해석은 새로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인용문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이거예요. 자, 아버지를 왜 죽였느냐? 아버지를 이 오이디푸스가, 자 봐라, 아버지를 왜 죽였느냐? 모르고 죽였던 것이죠. 오이디푸스가 테베 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냥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오이디푸스는 그게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죠. 몰라요. 이 이야기가 결말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자신이 스스로 죽인 사람이 아버지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살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석하면서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구도는 역설적이고 모순이 있다라고 락강은 언급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구조적으로 해석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부친 살해의 충동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사후적으로 해석해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죽였더니 아버지를 죽인 그 죄책감 속에서 법이 생겨나고, 그때야 비로소 주입상스, 어머니에 대한 성충동은 성충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주입상스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누렸던 그 쾌락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포근함, 좋은 거예요. 그냥 쾌락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죽이고 그걸 깨달은 시점 이후에, 죄책감을 갖게 된 이후에야 폭발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주입상스인 것처럼 사후적으로 인식될 뿐이지, 심리 속에서 인지될 뿐이지, 그게 어머니에 대한 성충동의 엄청난 그런 쾌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자 이게 실체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는데, 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심리학을 전개시키고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무식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리를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런 거죠.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쾌락을 누렸다. 자, 이건 어마어마한 쾌락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그걸 단절시켰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살해 충동이 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억압해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한 성적인 충동에 대한 그거를 실체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그게 고개를 들면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발달의 단계 같은 것들을 해명하려고 하는데, 락강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머니와의 쾌락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어린아이 세계에는 쾌락이 있으니까. 그리고 억압이 좀 덜하니까 좀 덜한, 더 자유로운 쾌락은 있겠죠. 하지만 더 자유롭다고 더 큰 쾌락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지도 않고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놀고 매일매일 좋은 걸 먹고 매일매일 여행 다니는 사람의 쾌락이 클까요? 아니면 회사에 다녀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1년 내내 엄청나게 열심히 돈을 벌었다가 1년에 딱 5일 휴가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즐기고 오는 그 쾌락이 클까요? 두 번째가 크죠. 당연히. 쾌락이 강렬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억압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쾌락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1년 내내 휴식을 취하는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의 세계에서의 쾌락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쾌락이지만 뭐 엄청나게 강렬한 쾌락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도입 이후에 어린아이가 그걸 포기하게 되면서 우리의 심리 기제 속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주의상수처럼 위반을 해서라도 접근하고 싶은 무엇인 것처럼 재해석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도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 프로이트 정신분석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발달 단계를 나누어서 뭐 구강기, 학문기, 뭐 성기기, 뭐 어쨌든 이렇게 쭉 나눠서 어떤 발달 단계에 있어서 당신은 이런 발달 단계에 있군요. 당신은 구강기에 집착하고 있군요. 이 구강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발달 단계가 상당히 낮아요. 이걸 좀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발달 단계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등한 것처럼 간주하는 이런 방식의 태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성충동에 관련된 집착,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우리의 심리적인 장소에서의 형상들을 감안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 단계는, 심리적인 발달 단계는 우리 신체의 발달 단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단계가 더 열등하고 어떤 단계가 더 우등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떤 특정한 기준이 적용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계는 그 기준에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단계는 그 기준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착시 효과들, 착시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 어머니에 대한 주의상스, 어머니에 대한 쾌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원적인 장소에서는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이, 이 삼각 구도에 관련된 우리의 욕망의 절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에 의해서 제시된 이 오이디푸스에 대한 신화를 다시 락강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무엇이 오이디푸스에게 금지된 주의상스로 가도록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이디푸스라는 한 남자를 어머니와 동침하도록 만들었는가? 신화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무엇인가요?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리는 어떤 죽음 충동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화를 잘 보세요. 신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이디푸스가 그냥 길을 떠나서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스핑크스와 만나게 되고 스핑크스에게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다시 테베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 왕국의 여왕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베 왕국의 저주를 풀어줬으니까. 자, 이 구도로 본다면 단 한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죠.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지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라는 건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모르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죽인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상태. 자, 무지가 우리를 혹은 오이디푸스를 테베 왕국까지 이끌었던 거예요. 가장 큰 동의는 무지였다는 거예요.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자, 그럼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안 죽였죠. 자, 그리고 저 여자가 나의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자, 상징기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지식의 세계는 상징기에서 통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존재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자, 그러니까 무지가 이 오이디푸스를 테베 왕국까지 이끌었다. 자, 이렇게 일단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관점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을 조금 변형시킨 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가 눈을 마주치고 있죠. 그리고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이게 어떤 구도인가 하면, 신화 속에서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스핑크스의 발 밑에는 뭐 시체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 답을 맞추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핑크스가 이런 조건이 또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낸 질문을 답한다면, 인간이 답한다면, 그 수수께끼를 맞춘다면 스핑크스는 죽어요. 그리고 테베 왕국에 걸려있던 페스트의 저주도 풀려요. 그러니까 테베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뭐 그런 구도로 지금 신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베 왕국의 그 입구에서 길목에 그렇게 스핑크스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냈던 질문이 어이없는 질문이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정오에는 2발로 걷고,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그런 존재가 뭐냐? 자,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사람이죠, 사람. 아침에는 어린아이니까 4발로 걷잖아요. 2다리와 2팔로 기어다니니까. 그리고 정오가 되면, 이제 청장년이 되면 2발로 걷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늙은 황혼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걸으니까 3발로 걷는다.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쉬운 수수께끼잖아요. 자,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다는 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이건 지식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맞추던가 말든가 그 문제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지만, 락강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물론 락강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해석해낸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해석인데, 자, 이래요.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관찰해 보라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하는 행동이 정지돼요. 이젠 더 이상 질문이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질문이 봉합이 되죠. 그리고 모든 질문의 궁극적인 자리에는 진리의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으로 보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잖아요. 진리, 영원 불변하는 것,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이 정지된다는 거죠. 자, 스핑크스의 질문에 대답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스핑크스를 죽여버리죠. 질문하는 자를 죽여버려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는 자를 죽여버리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질문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질문이 정지된다는 거죠. 이제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스핑크스 수준으로 질문을 해야 우리가 겁을 먹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는 질문의 존재가 없으니까, 자, 아무도 이제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오이디푸스는 테베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베 왕국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질문이 정지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락강의 해석이에요. 이게 질문이 정지되는 거.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러분? 이상한 공간이에요. 이상한 공간.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장소. 물론 질문할 게 없어서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이 차단된 곳일 수도 있어요. 질문이 차단된 곳.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질문이 금지되어 있다라면 어떤 곳일까요? 이상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 바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던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욕망의 구조와는 다른 방식의 욕망과 다른 방식의 마음 구조가 작동하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제가 락강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석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해석해주지 않지만,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진리 질문의 저주. 이게 스핑크스가 테베 왕국이 걸어놓은 저주인 것이잖아요. 누구든 내가 질문하는 것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내 질문의 정답을 맞추면 내가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핑크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페스트라는 죽음의 위협이 테베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 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질문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 테베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버티고 서 있고 항상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스핑크스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스핑크스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 혹은 패스트는 언제 우리를 덮칠까? 패스트는 뭘까? 혹은 죽음은 뭘까? 죽음 앞에 우리가 나가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한 담론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의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우리가 존재 질문을 던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 그런 순간이라는 거.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진짜 존재 질문,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냥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던지지 않았던 질문,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난 잘 살아왔는가?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은 언제 던져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혹은 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었는지, 즉 존재 질문, 진리 질문이 진정으로 던져지는 것은 항상 죽음의 위협 앞이라는 것이죠. 패스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패스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언제 패스트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테베 왕국이었어요. 오이디푸스가 오기 전까지.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질문을 맞추기 전까지는 테베 왕국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세계예요, 우리 세계. 테베 왕국이, 페스트의 저주가 걸린 테베 왕국이 어떤 특별한 다른 곳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혹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특히 청년기, 어떤 유년기에는 그런 질문을 안 던질 수도 있다 해도, 이제 40대가 되고 특히 50대가 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는, 자,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진짜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질문, 진리 질문을 던지게, 존재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죽음이 다가올수록 마치 패스트의 위협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 죽음과 반대편에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패스트에 걸린, 패스트가 지배하는 테베 왕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경증적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을 오이디푸스가 정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테베 왕국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테베 왕국을 신경증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버린 것이죠. 신경증의 억압이라는 건 우리의 모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경증적 토대의 장치를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부터 그 나는 신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곳인지 한번 정지시켜 볼게요.
누군가 강력한 대타자가 지배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대타자가 질문을 막아버리는 기능을 할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오이디푸스가 걸어 들어간 그 테베 왕국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질문하지 않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죠. 교주가 강력하게 존재하는데 그 교주는 죽은 아버지, 상징계적 아버지의 위치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질문하지 마. 그냥 복종해. 그 안에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은 도착적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진리 질문이 삭제돼 버리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가 꼭 사이비 종교에서만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 어떤 스승님, 혹은 분석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전능한 아버지처럼, 전능한 신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질문하지 마. 아무 필요 없어, 질문이라는 건. 그래서 거기에 귀속된 주체들은 이 교주가, 이 스승님이,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인지 아닌지 질문조차 하지 않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공간이 도착적인 쾌락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 안으로 오이디푸스가 걸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질문이 던져지지 않아요. 그냥 저 여자는 이 왕국의 여왕이구나. 결혼해야지. 아름다우니까 결혼해야겠다. 결혼해요. 그리고 동침하죠. 그리고 그냥 살아가요. 자, 그 과정,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것도 약강의 세미나 17에 6강인가 즈음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오카스테, 그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그 테베 왕국의 여왕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굴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오카스테 여왕의 그 하인이 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은밀하게 슬쩍 지나가는 방식으로 가정이 되니까, 그 비극 속에서. 그러니까 그 하인에게 이오카스테가 뭔가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우리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오이디푸스가 바로 지금 당신과 결혼하려는, 여왕님, 당신과 결혼하려는 저 남자, 자기 자신을 오이디푸스라고 부르는 저 남자가 사실은 당신의 남편 라이오스를 죽인 남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락강이 질문해요.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카스테는 입을 다문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테베 왕국에서 왕이 된 뒤에, 여왕과 결혼해서 왕이 된 뒤에 슬금슬금 어떤 끌어오르는 질문들, 이 테베 왕국의 그 선왕 라이오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왜 사라졌나? 왜 죽었나? 이런 질문들을 본인 죽인 줄도 모르고, 이런 질문들을 질문하는 기능이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할 때 이오카스테가 말리죠.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테베 왕국은. 질문하지 말라고 말리는 공간. 거기서는 주이상스가 억압되질 않아요. 거기서는 주이상스가 보다 자유롭게 출렁이는 공간이 되어버리죠. 자, 그곳에 있었어요. 테베 왕국이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스핑크스를 죽여서. 스핑크스를 죽이면 왜 그렇게 되느냐? 진리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진리 질문이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발화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즉,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테베 왕국은 아무도 질문하려고 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착증적 공간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꿈과 같은 무중력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테베 왕국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Oedipe lui répond donc se trouve c'est là que l'ambiguïté supprime le suspens qu'introduit ainsi dans le peuple la question de la vérité. 번역을 하면 이렇죠.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에게 대답하게 되면서, 질문에 대답하게 되면서 진리의 질문이 테베의 민중들에게 가져온 미결 상태의 긴장을 바로 여기에 모호함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타페얼라 판본의 세미나 17의 72페이지에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에게 대답하게 되면서 어떤 긴장이 사라졌다는 거, 스위스펑, 서스펜스가 사라졌다는 거죠. 뭔가 스위스펑 하면 뭔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저기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스위스펑들은 걸려 있다는 뜻이죠. 스위스펑은 그것에 대한 명사형인데 뭔가가 걸려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언제 저게 우리한테 떨어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제거됐다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건 뭐냐면 죽음이죠. 저 패스트가 언제 우리 누군가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를 죽일지 몰라요. 코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패스트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있어서 우리를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항상 질문하게 돼요. 존재 질문을 던지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누가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죽었다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죽은 뒤의 세계가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계조차 모호해져 버리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갖 질문들이 계속 끌어오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질문들에 항상 답을 찾으려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긴장을, 이 서스펜스를, 이 스위스펑을 오이디푸스가 없애버린 거예요. 스프리메 해버렸다고 하죠. 지워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것이죠. 스핑크스를 죽여버리면서. 그래서 진리 질문이 민중들에게 가져온 긴장을 제거하자 테베 왕국이라는 곳이 이상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질문도 던지지 않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스핑크스를 죽였으니까 당신이 왕해라. 왕했으니 나는 너의 아내가 되겠다. 그냥 슬렁슬렁 굴러가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꿈속에서처럼.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좀 더 구조적인 장소로 옮겨가야 되니까. 자, 진리 질문이 삭제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말해볼 수가 있어요. 진리 질문. 우리는 항상 질문에 노출되어 있죠. 왜일까요? 자, 이 진리 질문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번 강의 초반부에 1회, 2회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진리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면, 신경증적 인간이 아니라면 이토록 진리를 찾지 않아요. 특히 도착증의 세계에서는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는 게 그거예요. 상당히 실증적인 세계를 살아가죠. 근데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항상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가장 웃긴 질문이, 외계인들이 만약에 우리랑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구조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인간을 관찰하면 왜 이토록 인간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가라고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가장 웃긴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던지게 되는 이 질문, 나는 누구일까? 외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신 지금 거울을 보면 되잖아. 당신 거기에 있잖아. 당신이 그게 당신이지 무슨 질문을 그렇게 던져 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에 가면 항상 인문 코너에는 그런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팔려나가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마치 어딘가에 진리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걸 꼭 찾아내야만 하는 것처럼 강제되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진리의 질문들. 자, 이게 진리 질문이라는 개념이 결국 우리에게 이토록 강박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상실과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공백을 소유하게 되는 한, 우리가 무언가 상실했다라는 감각, 그걸 공집합의 기호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일종의 사막과 같은 장소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사막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나름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있고, 없으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막처럼 느껴요. 우리는 쾌락이 없다고, 즐거움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뭔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인간은 항상 이건 아니야. 더 좋은 게 다른 곳에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 중에, 즉 최고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최고선이야 라고 부르죠.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또한 최고의 진리야 라고 불러요. 그 진리는 지금 여기에 없어 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게 인간의 심리의 특징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삭제하는 기능이 바로 오이디푸스의 신화 속에 도입부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S1이라고 붙여놨어요. S1.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기표 S1. 왜 제가 S1이라는 기표를 여기에다 붙여놨는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주인담화하고도 연결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구조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그 테베왕국의 신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진리 질문이 삭제됐어요. 스핑크스가 죽은 거죠. 그건 위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 거세 위협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세 위협. 인간에게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하는 기제가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거세 위협. 어머니로부터 물러나, 주일상스로부터 물러나, 안 그러면 잘라버리겠어. 거세 위협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세 위협을 패스트라고 우리가 불러볼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쾌락을 즐기려고 하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이데거를 읽는, 여러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한 10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방식의 접근은 하이데거를 일종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죠. 철학을 정신병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근거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실증적으로 반응할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일매일 생각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정지되는 순간, 그래서 하드웨어도 함께 정지되는 순간, 혹은 반대로 하드웨어가 정지되어서 소프트웨어도 정지되는 순간, 이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죽음은 항상 우리를 위협해요.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혹은 나 자신의 죽음, 이런 건 우리를 위협하는 기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못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하이데거를 읽는 방법. 왜 존재 질문을 던지는가? 그냥 막 살면 되는데, 마구 방탕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되는데, 갑자기 왜 존재 질문에 빠져갖고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가 왜 재발명되어야 하는가? 존재는 왜 개방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안에 왜 들어가는가? 그 어려운 길로 우리는 왜 가는가 하면 바로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항상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우리를 철학하도록 만든다는 거. 죽음의 위협이. 더 나은 것.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더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더 진리인 것. 가짜 진리 말고 진짜 진리를 찾는 것. 그래서 철학의 기본적인 존재와 시간의 기본적인 관점도 그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거짓 속에 있다라는 것. 굉장히 기독교적이잖아요. 지금 당신들의 삶은 거짓 속에 빠져 있다. 그 새 속의 삶에는 진리가 없다. 그 새 속의 삶에서는 그게 20세기 철학으로 넘어와서 다양한 철학자들에게, 특히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소비되고 있다. 너 그건 주체가 아니다. 진짜 삶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철학을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 죽음의 위협을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그런 사유를 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진리에 접근하라. 근데 그 진짜 진리는 여기 없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게 철학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은 정신분석에서는 거세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세 위협이 우리를 주입상스를 즐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 거세 위협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걸 찾도록 만들어요. 허용된 무언가의 길로 가도록 만들죠. 지금 여기에 없지만 그게 바로 팔루스인 것이죠. 너에게 거세 위협이 가해질 테니까 너는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소유했던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자, 이 욕망의 수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세의 위협인 것이죠. 자, 그 패스트를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자 거세의 위협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테베 왕국은 전형적인 신경증의 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세의 위협이, 그 패스트가 오이디푸스가 저주를 풀면서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테베 왕국은 이제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부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이디푸스가 있으니까.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 테베 왕국의 신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곳은 이상한 공간이죠. 급작스럽게 그 공간은 어떻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등장 이전에 S1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외적인 공간처럼 그려지기 시작해요. 즉 진짜 아버지가 등장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는 오이디푸스인 것이잖아요. 오이디푸스의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들, 그 세 가지 오이디푸스의 가문의 가계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 비극의 연쇄 속에서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를 그리기 위해서는 테베 왕국은 일단은 아버지가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S1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징계의 도입부에서 움직이는 동인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진리 질문에 다시 빠져들고, 즉 이 라이오스 왕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테베 왕국의 왕이었던 선왕은 누구인가, 그를 찾아야만 한다, 그의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다시 진리 질문 안으로 슬그머니 빠져 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를 죽였다라는 걸 결국은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된, 즉 진리, 궁극의 죽음의 진리와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화 속에서는, 그 비극 속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 사진에서처럼 자신의 두 눈을 칼로 찔러서 자신의 두 눈을 멀게 하죠. 눈을 멀게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락강이 상당히 신박한 해석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왜 두 눈을 찌르는가? 왜 두 눈을 찌르는가? 도대체 그 행위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자, 오이디푸스가 두 눈을 찌르면서 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안티고네도 나오고 이 오이디푸스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되는가 하면 상징계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이 오이디푸스는 실제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위협하는 아버지, 그 스스로 죽음 충동에, 그 스스로 죽음 위협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절망한 뒤에 내가 내 어머니를 욕보이고 내 아버지를 죽였구나라고 알게 된 뒤에 두 눈을 찔러서 맹인이 된 뒤에 계속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뭐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한다. 저주를 내리는 공포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됐는데 상징계의 아버지를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실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17의 이 8강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상징계적 기능이 작동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는 실제의 기능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를 다시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이 되는가, 거세의 위협이죠. 패스트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패스트가 사라졌잖아요, 이 신화 속의 공간에서. 하지만 다시 패스트의 죽음의 위협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위협이 등장하는 공간, 그 자리에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눈을 찌른 오이디푸스예요. 그게 바로 S1의 위상이 되었던 오이디푸스 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눈을 찔렀다라는 건 또한 무슨 뜻인가요? S1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두 눈을 찔렀다라는 건 뭐예요? 보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그 대신 위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S1의 기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기능. 주인은 뭐예요, 여러분? 저 S1 주인 담화 안에서 S1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식을 무화시키고 새로운 상징계가 도래할 공간을 개시는 하지만 스스로는 지식의 담지자가 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주인의 위상인 거예요. 지식은 하인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게 세미나 17의 주요한 논점인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봉건 시대에 주인이 어떻게 주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왕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왕이니까. 신이 권위를 부여한 자이니까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지식은 신하들이, 노예들이, 하인들이 하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명령하면, 내가 만약에 뭘 원한다 하면 너희들이 연구해서 알아서 가지고 와. 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락강이 항상 강조하듯이 고대 그리스의 노예 제도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뭐 몇몇 과학자들, 뭐 아르키메데스 이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지식에 접근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인은 뭔가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뭐 농사를 짓는 지식을 혹은 뭐 어떤 가구를 만드는 지식을 혹은 뭐 전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식을 다 노예들이 발명해내는 것이죠. 주인은 그냥 명령할 뿐인 거예요. 주인은 S1은 지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S1은 무지 속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S1은 위협하는 존재이고 명령하는 존재이지 주인은 무언가를 알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살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도달한 장소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인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on pas les écailles lui tombent des yeux, mais les yeux lui tombent comme des écailles. Est-ce bien là tout dire? Et n'est-ce pas dans cet objet même que nous voyons Oedipe être réduit non pas à subir la castration, mais dirais-je plutôt à être la castration elle-même, à savoir ce qui reste quand disparaît de lui sous cette forme de ses yeux, un des supports élus de l'objet petita. 자, 여기 그런데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저 이제 화살표로 가르쳐 드리는 이 부분 가스트라시용에서 요거 요 제이는 빠진 겁니다. 여기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해석하면 이렇죠. 해석하면 뭐냐면 그의 눈에서 비늘들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눈이 그로부터 비늘처럼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말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대상으로 오이디푸스가 환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거세를 당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거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대상 A의 선택된 토대로서의 눈의 형태로서 그로부터 사라진 것 다음에 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은 이거예요. 그의 눈에서 비늘들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 왜 비늘이냐 갑자기.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유대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죽은 뒤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활동을 하는 그 새로운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런 존재였죠.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가다가 갑자기 천사의 빛을 만나고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요. 그 신약에 나오는 구절. 이게 정확히 신약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오이디푸스처럼 장님, 맹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한 다음 맹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다시 눈을 떠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 사도 바울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눈에 뭔가 가려져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백내장인지 뭔지 어쨌든 앞을 보지 못,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어쨌든 연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 앞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늘이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눈이 보였다. 밝게 보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 신약의 아주 중요한 저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걸 지금 차용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빌려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 잘 보게 되잖아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오이디푸스의 경우는 락강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늘이 떨어져 내리듯이 응시가 떨어져 내린다. 응시가. 눈이 그로부터 비처럼 떨어져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눈알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눈알이 떨어진다 해도 비늘이처럼 막 계속 우수수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사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 지금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를 연기했던 연극의 인물 사진인데 눈이 장님이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눈동자가 사라지고 눈이 없어진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아니죠. 응시를 느끼게 되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락강 정신분석에서 응시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시각을 상실한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장님이 맹인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맹인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이 되었건 그 대표적인 예로 아주 껌껌한 실내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시각을 상실하잖아요.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오이디푸스처럼 장님, 맹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눈을 찌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껌껌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암흑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지만 결국 보지 못하지만 무엇을 느끼나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게 응시의 감각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 감각. 그러니까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장님이 되니까, 눈을 찔러서 맹인이 되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응시가 떨어져 내린다는 거예요. 응시를 쏘아 보내면서 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응시는 뭐예요, 여러분? 상징계의 외부에서 상징계 내로 들어오는 충동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 내부에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살아갈 때 그 응시와 만나면 우리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공포를 느끼게 되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그 응시의 테크닉인 것이잖아요. 공포 영화 속에서 항상 누군가가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테크닉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공포 영화의 테크닉은 이 카메라가 주인공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쫓듯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응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관객으로서 우리는 화면 속에서 어떤 시선이 쫓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보지 못해요. 마치 장님인 것처럼 그 자신을 바라보는 응시를 보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죠. 그 공포는 어디로부터 오는 공포인가 하면 바로 응시라는 감각으로부터 오는 공포인데, 지금 오이디푸스가 바로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자, 오이디푸스가 테베 왕국에 들어가서 주일상스를 막 누리니까 다시 어떤 아버지 같은 존재가 신이 등장해서 오이디푸스를 거세시키고 다시 신경증의 세계로 밀어넣는 과정이 아니고, 왜냐하면 오이디푸스는 에스온이니까. 오이디푸스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계시하는 존재인 것이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오이디푸스를 거세할 만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이디푸스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자신이 거세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이제 막 계시되는 그 S1의 공간을 락강은 해명하고자 이런 설명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거세된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다고 해서 거세된 것이 아니라
거세의 공포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저주하는 존재, 무시무시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락강은 이 오이디푸스, 웨디푸스를 주인기표가 등장하는 신화로서 재해석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주인기표가 등장한다는 건 하나의 상징계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지금 은유하기 위해서 락강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투로 암시하고 있고, 제가 그걸 다시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기원. 아버지의 기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면 상징계적인 차원에서는, 특히 인문학의 차원에서, 특히 한국 인문학의 차원에서 상징계, 대타자, 아버지 이러면 상징계를 명명하는 존재, 아버지의 이름이 명명하고 상징계를 구축하고 좌표화시키고 이런 존재로서 가정하는데, 자, 그런데 락강은 지금 아버지가 그런 존재만은 아니다. 아버지의 기원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상징화시키고 프로이트처럼 죽은 아버지의 역할 속에서 주입상스를 억압해주고 정리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또 다른 면은 바로 거세에 위협하는 아버지, 눈먼 오이디푸스처럼 혹은 패스트처럼 죽음의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는 아버지의 기능이 우리의 심리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능이 어떤 특정한 구조 속에서 고개를 들면 우리는 거기서 위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스승님이 되었건, 뭐 목사님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등장하는 어떤 꿈속의 아버지가 되었건, 우리를 위협하는 아버지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그 시관 충동의 아버지, 그 응시를 우리에게 위협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 아버지, 거세에 위협하고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그 실제의 차원의 아버지는 어떻게, 그 S1은 어떻게 그 왕좌에 올라갔는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질문을 삭제하고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상에서 작동하는 실제의 기능은 그렇게 질문을 삭제하는 기능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조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주인기표 S1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아버지의 기능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아버지의 기능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특히 세미나 17에서도 그렇고 이후로 넘어가는 세미나에서도 락강은 아버지가 단지 어떤 안정화시키는 존재만은 아니다. 아버지 또한 증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또한 위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프로이트를 아주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내담자를 맞이하고 다룰 때 아버지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사람을 우월한 인격의 주체로 다루고, 아버지의 기능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아서 어머니와의 밀착관계, 상상계적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다루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내담자에게 당신은 발달 단계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정신분석 상담 받아보시면은 그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아버지의 기능, 상징계의 기능,
뭐 그들은 상징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발달 단계에서 성기대적인 기능, 좀 우월한 단계, 인격이 아주 잘 형성된 단계에서 결국은 좌표화가 잘 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징화하고 죽은 아버지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실제 아버지의 기능도 함께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실제 아버지가 작동하는 한 우리는 그런 인격의 구조를 우월한 구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박증적이고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향을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건, 이질적인 건, 혹은 자신의 판단과 인식이라는 상징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그런 분석가들이 보이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 분석가들이 어느 정도 좀 이것저것 공부 좀 하고 자신은 인격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믿고 내담자는 열등한 존재다, 증상을 겪고 있으니까 열등한 존재다라고 판단하는 것, 즉 내담자의 증상을 이질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 즉 내담자의 증상을 파괴하고 소멸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야말로 아주 병적인, 아주 공격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당신은 병자다, 나는 치료자다 라는 구도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상징계의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밀어내야 하고 외면해야 하는, 보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위협해야만 하는, 그래서 소멸시켜야만 하는 태도로 보는 그야말로 유아적인 태도는, 그거야말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석가야말로 잘못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존재 내에는, 아버지라는 이 가부장적 체계 내에는, 그들은 그거를 발달된 인격의 형성이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인 것이고, 이 문명이라는 가부장적인 체계 안에서 발달된 단계라는 것은 가장 아버지에 접근한 단계라는 뜻인데, 그 아버지의 존재 내부에 이미 실제의 속성이, 즉 증상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세미나 17을 넘어가면서 그런 아버지 중심적 정신분석은 그만두자라고 계속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야말로 또한 증상이고 병이다. 아버지라는 증상을 우리는, 문명은 겪고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안정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초자아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버지 내부에도 실제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증상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구조를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담화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 보면 이런 해석들이, 저 나름의 해석들이 가능한데, 자, 이런 거예요. S1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소통하는 말이 아니고 권위적인 말이 등장한다는 거죠. 권위적.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명령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 주인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와 상징계가 분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우리 신체, 우리 주이상스, 이 세 개가 언어의 등장으로 표지되고, 그 표지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는 물러나고, 그리고 상징계가 개시된다. 자, 이게 결국 락강의 인류학이에요. 어떻게 인간은 말을 하게 되었는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은 억압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주이상스의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락강의 해석인 것이죠. 그걸 프로이트를 따라서 락강은 어쨌든 아버지의 부성적 기표가 등장을 해서, 왜냐하면 기표 중에, 즉 S1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지금 가부장적 세계니까, 남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니까 아버지의 형상일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 아버지의 기표, 부성적 기표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도 했었죠. 그 부성적 기표가 등장을 해서 실제를 표지해요. 대체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은유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 수업에서는. 은유하는 것이죠. 하나를 하나로 대체하는 것. 은유인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은유. 즉 실제를, 신체를, 어머니의 주이상스를 언어가, 가장 강력한 언어가 들어와서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말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 이게 락강의 인류학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부분의 프로이트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언어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언어 중심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파악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S1이 실제를 밀어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실제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실제에 대한 질문을 폐지하는 것. 자, 그건 맞아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폐지. 조금 전에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제가 나가야 돼요. 실제를 위협해서 보내는 것이죠. 실제와 상징계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S1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S1은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과정 속에서는 진리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정지시키는 것 같다라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온 바와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죠. 원래 테베 왕국에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진리에 대한 질문이 작동했었다면서,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 진리 질문을 정지시켰다면서, 그러면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두 눈을 찌르면 다시 진리 질문의 세계가 열려야 하는데 그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가 저주를 걸고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스스로 페스트의 위협, 거세의 위협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페스트의 위협 속에서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왜 페스트에 걸려 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시금 던지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질문의 장을 계시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 첫 번째 순간에는 오히려 진리의 질문을 주인 다마가 폐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인 기표가 폐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정신병적 세계, 정신증의 세계, 즉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적 주체들의 세계를 살펴보면 계속 질문하죠. 그러니까 질문이 끊이질 않아요.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 반면에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시작이 되죠. 제가 이전 강에서 그런 언급들 많이 드렸었잖아요. 어째서 신경증자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의 실증적인 모든 사태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동의하는가? 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자,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존재 질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라는 이야기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증의 세계는 다른 단일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라는. 그 이전에 정신증적 세계에서는 파편적인 질문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강제한다라는 거죠. 정신증자들, 조현병자들은 계속 질문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질문해요. 지금 저 밖에는 누가 있을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없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항상 불안해요. 혹은 가정 내에서 조현병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가정 안에서 저 사람은 내 어머니가 맞는가?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동생이 맞는가? 내 형이 맞는가? 계속 질문해요. 그런데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웃길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입양된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물론 확률상 굉장히 낮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입양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불러다가 사실은 상현아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뭐 입양됐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확률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질문 안 해요. 질문이 단일화되어 있어요. 물론 질문을 하죠. 신경증의 세계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 질문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존재 질문, 궁극적인 것으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희한하게도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어디 북유럽의 누군가와 저기 어디 아시아의 어딘가의 누군가는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하나로 향한 궁극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뭘까라는 거. 궁극적인 방향을 향해요. 이 앞에 있는 내 친구가 괴물이 아닐까? 이런 질문 안 하고 이런 파편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향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존재 질문, 자이언스 프라그로 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경증적 질문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수업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백을 단일화하는 기능을 신경증의 세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에 끼워 맞춰질 수 있는 답변의 형상도 이론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비슷비슷한 답변들이 찾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신경증의 세계처럼 억압되어 있지 않은 정신증의 세계에서는 질문들이 중구난방인 거예요. 파편적인 것이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제의 세계, 주입상스의 세계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S1은 이 S1은 어떤 기능인가 하면 결국 이게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기표라면 상징계를 단일한 신경증의 세계를 계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S1은 일단은 질문을 폐지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은 지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인가 하면 이전의 지식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항상 어떤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전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지식과 그리고 향후에 발명될 지식.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아직 모르니까. 지식은 항상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S1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지식에 대한 질문을 폐지해요.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죽이면서 했던 것처럼 진리의 질문을 일단 폐지해요. 이전에 실제에 관련해서 질문되었던 모든 그 질문들을 폐지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온갖 질문들을 계속 다 던지지만 조금씩 철이 들면서 질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몇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질문들의 방향을 한정시키게 되죠. 그전에는 다 질문해요. 뭐 집은 왜 이렇게 생겼어? 뭐 달은 왜 저기 있어? 태양은 왜 저기 있어? 왜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야? 왜 지구가 뭐야? 엄마는 누구야? 아빠는 왜 저기 있어? 아빠는 회사를 왜 가? 온갖 질문들을 다 하지만 조금만 철이 들면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질문을 싹 닫아버려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죠. 진리 질문이 폐지돼요. S1이 들어오면.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인 질문들, 은밀한 질문들을 성적인 영역으로, 특히 성관계의 영역으로 한정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S1의 기능은 실제와 상징을 분리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S1은 즉 부성적 기표는 분리한다. 그런데 어떻게 분리하는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가 하면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권위와 위협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위와 위협을 통해서. 즉 거세 위협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왜 있으면 안 돼? 왜 엄마는 나랑 놀면 안 돼? 엄마하고 나랑 함께 있어야 되고 난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고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아버지의 거세 위협이 부성적 기표의 거세 위협이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어머니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S1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S1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우리에게 출현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페스트가 다시 출현했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두 눈을 찌르면서 보는 자가 아니라 공포를 주는 자로 응시를 던지는 자로 보이지 않는 눈빛을 우리에게 감시의 눈빛을 던지는 자로 전환됐다. 자 이게 스스로 페스트가 되었다. 스스로
거세 위협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렇게 언급했던 부분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S1은 그때부터는 죽음이 되는 것, 죽음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주인기표는 그렇게 죽음의 위협으로 자리하고, 즉 실제적인 측면인 거예요. 실제적인 측면, 죽음의 위협으로 자리하고 그리고는 계속 계승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그 아들로, 아들의 아들로, 아들의 아들로 계속 계승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의 주입상스를 포획해서 억압해서 밀어내고 상징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토대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그걸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토대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의 계승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항상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패스트의 위협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 최초의 시점으로 그 주인기표와 죽음이라는 그 공포감이 시작되는 장소에 대한 신화로서 우리는 오이디푸스를 가정해 볼 수 있게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는 과정 그 자체와 닮았다라는 거죠.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왕이 됐는가? 최초의 S1은 어떻게 그 자리로 갔는가 하면 승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초의 S1은 그 이전에 S1을 갖지 않아. 1번 기표니까 그 이전에는 0번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S1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왕이 되는가? 승계되지 않았어요. 진리 질문을 정지시키면서 그냥 본인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이오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자, 그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아버지의 기능 중에서 실제적인 측면이에요. 혹은 주인기표라는 것, S1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즉 거세 위협 그 자체로서의 S1, 응시를 뿜어내는 S1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렇게 해석해내실 수 있어요.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결국 이 S1을 문명의 기원이라고 본다면 결국 문명의 기원은 죽음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죽음이 문명의 토대라는 거. 죽음이. 자, 문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신분석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언어 문명이라고 말해요. 선사시대 뭐 그런 식. 선사시대는 언어 이전의 세계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어 이후의 세계는 문명. 그 문명은 신경증적이다. 억압이 작동한다 라는 것인데, 억압의 추동자는 누구인가 하면 S1이라는 거예요. S1. 주인이 등장해서 모든 걸 억압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오이디푸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저주하는 존재, 눈먼 존재, 죽음의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는 존재, 무시무시한 응시의 유령. 그게 S1이고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오이디푸스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실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그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버지라는 기능 계속 지금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 누구냐? 아버지의 기능. 이 아버지의 기능에는 상징화하고 문명화하고 하는 인문적인 차원의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보수적인 기능인 것이죠. 우리를 어떤 언어 안에 가두어버리는 기능, 억압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 기능을 우리는 상징계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계적인 아버지가 명명한다. 상징계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팔루스의 의미를 제시한다. 팔루스의 의미라는 건 욕망해야 하는 방식. 아들에게는 자, 내가 혹은 진짜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남성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 자, 내가 어떻게 쾌락을 취하는지 봐라. 여자에게 취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아버지가 아내를 통해서 쾌락을 취한다. 자,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팔루스의 방향을 그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혹은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의 형상을 통해서 가늠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욕망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욕망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팔루스를 갖는 방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루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욕망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욕망이 대상이 되는 인물,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어떤 여성, 성인 여성의 위치를 가늠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팔루스를 갖던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혹은 팔루스의 대상이 되던가,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팔루스의 영역으로 자기가 들어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팔루스라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팔루스의 주인은 아버지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라는 상징계적인 존재는 결국 욕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도록 해줘요.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욕망은 어떤 건지를 이해하게 해주죠. 그걸 의미화의 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팔루스의 의미화. 그 의미는 상상계적인 거예요. 의미는 구조가 아니에요. 의미는 어떤 이미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먹잇감과 같은 이미지인 것이죠. 그 의미가 내가 갖고 있던가 갖고 있지 않던가, 의미와 내가 부합하던가 부합하지 않던가, 내 삶이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이자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상상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적인 아버지가 기표연세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상징계적인 구조를 이끌고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의미에서 상상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작동하는 실제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실제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로서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상상계적인, 상징계적인, 실제계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원환을 이어주는 중심에 위치해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증상적 구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상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단지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이해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즐기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즐긴다라는 건 실제적인 기능인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이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던가 아니면 그 공포를 통해서 마조이즘적인 쾌락을 아버지에게 매맞는 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마조이즘적인 쾌락에 접근하도록 만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제와 상상과 상징을 다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순히 상징계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위협이 되고 있는, 죽음의 위협이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위협이 우리의 심리 속에서 진정으로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아버지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여야만. 그것이 죽은 아버지의 경우였을 때 오이디푸스처럼 이제 죽잖아요. 오이디푸스가. 그럴 때 비로소 그 저주가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죽은 아버지, 상징계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죽음의 실제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기원적인 장소에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락강이 똑같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La mort dès lors a se présenté comme étant à l'origine. 죽음은 기원에 있는 것으로서 제시됩니다. 라는 거예요. 죽음이 기원이다. 우리의 심리적인 구조 안에서 죽음이라는 기제가 기원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점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어떤 죽음. 단지 상징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죽음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죽음은.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할 텐데 락강이. 어쨌든 그 죽음, 그 거세의 위협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속 전수된다라는 거. 문명 속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Est-ce que ce n'est pas indiqué que c'est de père en fils que la castration se transmet? 이것은 거세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수된다는 것을 표지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문명의 우리가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산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유산도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실증적인 차원에서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자, 이게 우리의 가풍이야, 우리 가훈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저렇게 살아, 뭐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공간 속에서는 그 넘겨주는 것 안에 중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거죠. 거세 공포. 주의상스에 접근하지 마. 넌 안 그러면 죽게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죽음의 차원이 전수된다라는 것. 죽음과 거세 공포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문명 속에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설적인 개념이라는 거. 제가 이전에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고 지난 수업에서도 그렇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상징계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억압된다. 상징계는 억압하는 장치인 것이잖아요. 억압됐다. 주의상스가 억압됐다. 자, S1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표로서 S1이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가, 주의상스가 억압되고 상징계가 분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상징화시키는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제의 위협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락강의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오면서 이해했던 바로는 죽음이란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막. 모든 게 소멸된 장소. 불타는 주입상스의 사막이라고 했을 때, 주입상스의 사막은 우선 먼저 주입상스가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공백의 공간을 이야기하죠. 이게 세미나 17의 기본적인 태제인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부성적 기표가, 상징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억압을 실행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지 못한다. 주입상스가 없다.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잉여 향유를 탐닉한다. 자, 이 구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이 좀 이상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락강이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쓰던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본인의 꿈에서 혹은 본인의 어떤 무의식적인, 전의식적인 사고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는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른다. Il ne savait pas qu'il était mort. 자, 이게 꿈속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죠. 꿈속에서 죽은 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나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잖아요. 대체로 그렇진 않아요. 꿈속에서 우리가 뭐 돌아가신 누군가를 만나면 대체로 살아생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등장해요. 아버지가 등장했어도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는 것처럼 등장을 하죠. 그리고 꿈속에서는 어떤 회상신이 아니에요. 항상 현실적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죠.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현재 시제로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조부모이거나 죽은 누군가인데, 현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죽었지만. 그게 죽음의 역설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 사태 안에는 뭔가가 살아 숨쉬는 게 있다는 거. 죽은 건 싸그리 죽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죽음에는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너도 죽을 거야. 누군가는 이미 죽었어. 아, 돌아가신 누군가가 있네. 혹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애도를 하지만 온갖 종류의 애도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뭐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아니면 편안하게 사셨어. 아니면 고생하시고 사셨으니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온갖 종류의 담론들을 만들어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뭔지 모른다라는 측면이 항상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의 차원에선 상징화인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죽었으면 더 이상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혹은 어떤 뭐 예술가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뭐 살아있을 때는 좌우충돌하면서 자신은 위대한 예술가다, 자신은 위대한 정치가다, 내가 했던 과오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런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역사가 그를 판단해 줄 것이다. 즉 상징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뭔가가 이제 좀 선명해지겠구나. 살아 숨쉬면서 꿈틀대는 것, 즉 종잡을 수 없는 실제의 것이 우리 앞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걸 힘들게 만들지만, 이제 그가 죽었으니 상징화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뭔가 선명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죠. 히스테리 환자가 자신의 신체가 꿈틀대고 있고 자신의 신체에 온갖 증상들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이걸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 불안은, 이 공포는, 이 증오는, 이 열정적인 사랑은 왜 나를 찾아오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징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언어를 통한 상징화,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진행이 되면 마치 그 증상들이 해제 반응 속에서 안정될 것처럼, 즉 선명해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즉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선 선명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조금 뒤에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우린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즉 죽음은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거. 죽음 자체가 실제처럼 기능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장소를 상징화된 장소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죽은 다음에 그게 무엇인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지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죽음은 상징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징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상징화한다라는 역설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밀어낼 수가 없어요. 항상 상징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징계 안에서 상징화되지 않는 무언가로 남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신체의 죽음 이후에 상징계의 문명, 언어의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 상징계의 토대가 되는 거죠. 기원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의 기원이에요. 죽음이 문명의 기원이지만 기원인 동시에 이 문명을 위협하는 유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 역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문명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문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신체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죽음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태어난 문명을 다시 위협하는 그런 실제의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이 결국은 이 문명 속에 불만을 야기했고 동시에 불안도 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거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문명 속의 불만은 프로이트의 텍스트의 제목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미나 17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규정하는 테마인 것이잖아요. 문명 속의 불만, 왜 우리는 불만스러운가? 주입상스가 없으니까, 쾌락이 없으니까 우리는 문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억압당했어요. 우리는 언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포기했어요. 어머니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곳은 사막이에요. 여기는 쾌락이 없어요. 우리는 억압받기만 해요. 우리는 강박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떤 의무 속으로만 집어넣지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하게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사막이라는 거예요. 문명은 사막인 것이죠. 문명은 불만인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뜻밖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도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프로이트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문명 속에는 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 문명 속에는 불안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명을 만들어낸 바로 그 죽음이 또한 실제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스스로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죽음은 상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상징계의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렇게 역설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감기 걸린 건 아닌데 굉장히 코가 재채기가 나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 다음 인용문을 읽으면서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락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Ou en effet, la mort n'existe pas. Il y a quelque chose qui survient et la question n'en est pas pour autant résolue de si les morts savent qu'ils sont morts. Ou bien il n'y a rien au-delà de la mort et il est bien assuré que dans ce cas, ils ne le savent pas. 자, 번역을 하면 이렇죠. 사실에 있어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무언가 불현듯 엄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또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경우 죽은 자들이 스스로의 죽음에 관하여 모른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락강의 언급이죠.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측면을 락강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구조적인 차원으로 돌려서 덧붙이자면 이렇죠. S1은 죽음의 기표예요. 그런데 어떤 죽음의 기표인가 하면 자신이 죽었는지 모르는 죽음의 기표라는 거죠. 이 S1의 역설적인 위상을 계속해서 락강은 지금 가늠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S1, 첫 번째 기표, 상징계를 계시하는 그것은 단지 상징계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S1이 상징계인가 하면 상징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상징계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문명 속에서 그 S1의 대리인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인간 문명에게는 S1은 아버지로 작동해요. 물론 어떤 다른 문명이 존재해서 여성들이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된 문명이 존재한다면 거기서는 어머니가 S1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S1은 어쨌든 주인기표의 구조적인 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그 위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상징계의 아버지인 동시에 실제의 아버지인지,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아버지, 이게 프로이트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전능한 아버지면 어떻게 하나, 죽지 않는 아버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안에 존재했었다라고 프로이트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락강이 이렇게 S1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개념적인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J'ai souligné en son temps, en effet, qu'il est indispensable à la vie que quelque chose d'irréductible ne sache pas. Je ne dirais pas que nous sommes morts, parce que justement, ce n'est pas ça qu'il faut dire. Qu'au titre de nous, nous ne sommes pas morts, pas tous ensemble en tout cas. C'est bien là-dessus qu'est notre assiette, que quelque chose ne sache pas que je suis mor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내가 강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상 삶에는 어떤 알지 못하는 환원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타이틀로 말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모두 함께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언가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락강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의 죽음에서 신체의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원 불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게 죽음이죠. 이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죽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잉카 문명의 그런 신이 아니고 죽은 신, 아브라함의 신이 아들 이삭에게 이제는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제물을 바치라, 양을 바치라,
대체물, 기표가 대체하잖아. 이삭에서 양으로, 양에서 다른 양으로 이제 기표가 연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상징계의 아버지가 출현했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죽은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야훼가 죽은 아버지가 되잖아요.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표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죽은 아버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원 불가능한 것이 그것의 속성인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상징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상징화에 저항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S1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역설적인 이중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득 여기서 락강이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은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라는 타이틀로 말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제가 있다. 우리의 아세트가 있다라고 락강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하는 살아있다. 이런 개념. 모두가 죽은 건 아니다. 빠뚜라는 개념. 빠뚜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줘. 자, 무언가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단지 이런 S1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의 차원이다. 자, 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세미나 20에 가서는 비전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상징화가 되어 있지만 상징화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징화는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죽었지만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게 S1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S1이 지배하는 우리의 신체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성적 신체 혹은 여성이라는 것의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